전 세계 200여 개의 국가 중 최첨단 반도체 제조가 가능한 곳은 고작 3나라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인류가 달에 깃발을 꽂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시대지만 말이죠. 전문가들은 단언합니다. 우주를 정복하는 것보다 결함 없는 완벽한 칩을 양산하는 게 더 기적에 가깝다고요. 그렇다면 후발주자였던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 불가능한 미션을 완수했을까요? 단순히 자본이 많아서였을까요? 천만에요. 여기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거머쥔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HBM 시장에 격변하는 판도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흐름을 놓친다면 당신은 미래의 불을 거머쥔 기회를 영영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집중하십시오.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 돈다발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첨단 탐 하나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이 가늠이 되십니까? 공장 한 동에 무려 20조 원이 들어갑니다.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1년 예산이 약 30조 원 수준입니다. 1,300만 도민이 꼬박 1년을 써야 할 살림살이를 공장 건물 하나에 몽땅 쏟아붓는 셈이죠.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총 투자 규모는 무려 24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투자가 아닙니다. 실패하는 순간 기업의 존폐는 물론 국가 경제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야말로 구군을 건 도박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본만 있으면 만사형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공에서 완공까지 3년, 장비를 들이고 수율을 잡는데 2년, 투자 결정 후 실제 수익이 나기까지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매출은 아니 수십조 원의 현금이 밑 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만약 그 사이 경기 침체라도 덮친다면 10년 연속 적자라는 악몽을 견뎌야 합니다. 실제로 1980년대 삼성이 2년 연속 막대한 손실을 보자 다들 반도체 때문에 회사가 공중분해될 거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버텨냈죠.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광기 어린 인내심. 그것이 첫 번째 자격 요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대륙의 돈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자본을 살포했습니다.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국가 펀드로 수백조 원을 시장에 쏟아부었으니까요. 전 세계 기술자들에게 연봉 5배를 제안해 싹쓸이하고 관련 기업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성공했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라지만 중국은 결국 장비와 특허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반도체는 돈만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충격, 절대 강자. 미국이 제 손으로 왕관을 벗어던졌다는 점입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칩의 37%가 미국 본토에서 생산되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그 비중이 고작 12%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미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형편없어서? 천만에요. 정반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시 미국 경영진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합리적이었기에 벌어진 비극입니다. 90년대 월가와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직접 제조를 하려면 공장 하나에 수십조 원을 태워야 하고 독성 폐수 처리 문제 24시간 3교대로 쉼없이 공장을 돌려야 합니다. 수율이 안 나오면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안아야 하죠. 그들 눈의 반도체 제조는 가성비 최악의 3D 업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반면 골치 아픈 생산은 아시아 국가들의 하청을 주고 자신들은 우아하게 설계도만 그린다면 공장 유지비, 빵원, 재고 부담 빵원, 영업이익률 50%를 찍는 환상의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합니다. 퀄컴, 엔비디아, AMD 같은 갤리스 거인들이 바로 이 완벽한 논리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엔 이게 노벨 경제학감이라며 선택과 집중의 승리로 추앙받았습니다. 부가가치 낮은 제조는 넘기고 우리는 두뇌를 차지한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진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조를 포기하면 제조 기술도 증발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말이죠. 공장이 사라지니 엔지니어들의 손끝에 서린 감각이 끊겨버렸습니다. 생산 라인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만 가지 변수를 해결하던 그 귀중한 노하우가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10년, 20년 누적되자 막상 안보 위기로 칩을 다시 만들려 해도 도저히 수율을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텔이 최근 파운드리 재진입을 선언하고도 처참하게 고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최신 장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미 잃어버린 수십 년의 제조 근육은 하루아침에 달러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은 당장의 이익을 쫓다 뿌리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숨겨진 진실입니다. 합리적 선택이 때로는 파멸을 부른다는 교훈이죠. 세 번째 충격. 일본은 너무나 완벽해서 망했습니다. 미국이 왕관을 내려놓았을 때 그 빈자리를 차지했던 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1980년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일본 기업들이 독식했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이름만 들어도 경쟁사들이 벌벌 떨던 공포의 대상이었죠. 당시 미국 정부가 이대로 가다간 일본의 기술 식민지가 된다며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적의 함대가 왜 침몰했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천만에요. 오히려 기술이 너무 좋아서 망했습니다. 당시 일본 반도체를 지배하던 철학은 지독한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형 컴퓨터에 들어갈 수명 25년을 보장하는 불사신 같은 칩을 만들어냈습니다. 완벽 그 자체였죠. 불량률 제로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쓸데없는 고퀄리티가 그들의 목을 조르고 맙니다. 90년대가 되자 시장의 판도가 기업용 메인프레임에서 개인용 PC로 급격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소비자는 25년이나 쓸 컴퓨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3년에서 5년 쓰다 버릴 적당한 성능의 싼 가격의 PC를 원했죠. 여기서 일본은 치명적인 오판을 범합니다. 우리는 싸구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고비용 고품질 전략을 고집하며 시장의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품질은 조금 떨어져도 가격은 훨씬 저렴한 반도체로 시장을 순식간에 장악해버린 겁니다. 일본은 기술뽕에 취해 있다가 결국 갈라파고스라는 고립된 섬에 갇혀 질식했습니다. 세계 3위였던 엘피다 메모리의 파산은 시장을 무시한 기술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실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시장의 타이밍을 놓치면 죽음뿐이라는 것. 자, 마지막 네 번째 충격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미친 짓을 감행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자본도 기술도 없던 90년대 후발 주자. 한국은 진작에 망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후의 승자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도박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시장은 주기적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때 합리적인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줄이고 몸을 사립니다. 적자를 줄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팔수록 손해를 보는 그 최악의 시점에 오히려 빚을 내서 공장을 더 짓고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려버립니다. 이른바 전설의 치킨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경쟁사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며 비웃을 때 한국은 피를 철철 흘리며 버텼습니다. 결국 자금력이 약하고 의사결정이 느려터진 일본과 유럽의 경쟁사들이 하나둘씩 백기를 들고 파산해 나갔죠. 치킨 게임의 끝은 잔혹합니다. 경쟁자들이 모조리 쓰러지면 최후의 승자가 시장의 모든 파이를 독식하며 그간 쏟아부은 손실을 한 방에 쓸어 담는 구조죠. 1997년 국가 부도 사태. 나라가 공중 분해될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반도체라는 동아줄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미친 사람처럼 불 속으로 뛰어들었죠. 기술은 차가운 두뇌 싸움이 아니라 뼛속 깊은 집념과 도끼에서 나온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건 우아한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전 재산을 베팅하는 야수의 심장과 압도적인 자본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돈의 폭력이 낳은 승리였죠. 이것이 네 번째 진실입니다. 생존은 이성이 아닌 광기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충격. HBM. 이 판을 뒤집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전 세계 빅테크들이 목숨 걸고 찾는 게 바로 이 HBM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이게 왜 게임 체인저냐고요? 옛날 메모리는 프로세서 옆방에 살았어요. 하지만 HBM은 GPU라는 주인님 머리 꼭대기에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아 올린 형태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속도입니다. 인공지능이 돌아가려면 데이터가 미친 듯이 오가야 하는데 옆집으로 가는 시간조차 아까운 거죠. 거리가 멀면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아예 위층에 얹어버린 겁니다. 이러면 데이터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속도가 수십 배 폭주하죠. 챗GPT 하나 돌리는데 메모리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요한 건 이 미친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드라마가 터집니다. 영원할 것 같던 메모리 제왕, 삼성전자의 아성이 흔들리고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삼성은 그야말로 넘사벽, 절대군주였죠. 하지만 AI 시대가 개막하면서 SK 하이닉스가 HBM의 사활을 걸고 올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삼성이 기존 시장 방어에 급급할 때 SK는 미래의 모든 걸 걸었고 엔비디아라는 거물과 손잡고 가장 먼저 합격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는 2024년 현재 HBM 시장의 절반은 SK 하이닉스 땅입니다. 삼성은 뒤늦게 추격에 나섰지만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문턱을 넘느라 진땀을 빼고 있죠. 먼저 깃발 꽂은 놈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선 이미 검증된 SK 제품이 잘 돌아가는데 굳이 모험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바로 AI 시대의 냉혹한 룰입니다. 싸게 많이 찍어내는 건 옛말이고 이제는 빠르고 완벽하게 그리고 믿을 수 있게가 정답이 된 거죠. 더 소름 돋는 건 기술의 난이도입니다. HBM은 붕어빵 찍듯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열입니다. 칩을 겹겹이 쌓으니 열이 펄펄 끓죠. 이 열을 식히는 냉각 설계. 이게 첫 번째 지옥입니다. 두 번째는 신호가 끊기지 않게 하는 안정성이고요. 층과 층 사이를 오가는 데이터가 잡음 없이 완벽하게 흘러야 합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나노 세계에서 수천 개의 길을 뚫는 건 공학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세 번째는 조립, 즉 패키징입니다. 칩을 쌓고 기판에 붙이는 과정에서 눈곱만큼이라도 틀어지면 그 비싼 칩이 전부 쓰레기가 됩니다. 오차 범위는 마이크론 단위, 머리카락 굵기를 100등분한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관문, 고객사의 검증이 남았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고객은 칩을 받으면 자기들 칩에 붙여서 가혹하게 굴려봅니다. 성능은 나오는지, 뻗지는 않는지 쥐어짜 보는 거죠. 안정성은 기본, 수명은 얼마나 가는지 꼼꼼히 따집니다. 이 지옥 훈련을 통과해야 비로소 좋아, 계약합시다라는 말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테스트만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려요. 한번 뚫기가 어렵지, 뚫고 나면 다른 경쟁자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게 SK 하이닉스가 승기를 잡은 비결입니다. 엔비디아의 신상 GPU가 나올 때마다 SK의 HBM은 짝꿍처럼 붙어 다니니까요. 테슬라가 굴리는 자율주행, 스페이스X의 로켓, 여러분이 쓰는 챗GPT 서버까지 한국산 반도체가 없으면 이 모든 첨단 기기는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AI 전쟁의 승자는 가장 먼저 깃발을 꽂는 자라는 것. 자, 이제 여섯 번째 충격. 평택 캠퍼스라는 괴물을 만날 차례입니다. 도대체 이런 마법 같은 기술은 어디서 튀어나오는 걸까요? 환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 평택 벌판에서 24시간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나와 시내로 진입하면 지평선 너머로 압도적인 요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엔 거대한 산맥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게 다 건물이더군요. 길이만 500m가 넘는 매머드급 구조물, 축구장 25개를 때려 박은 크기의 공장이 무려 4동이나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밤이 되면 수만 개의 조명이 켜지는데 와, 이건 마치 우주에 떠 있는 거대 정거장 같습니다. 이곳의 밤은 대낮보다 밝습니다. 사실 이곳엔 밤낮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가장 충격적인 건
공장의 심장부, 클린룸으로 들어가는 절차였습니다. 공항 검색대? 여기 비하면 소꿉놀이입니다. 노트북 폰은 기본이고 스마트워치까지 싹 압수입니다. 엑스레이, 금속 탐지기, 홍채 인식까지 뚫어야 탈의실 구경이라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입고 온 옷은 다 벗고 전용 속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 위에 방진복, 두건, 마스크, 장갑, 부츠, 보안경까지 무장하는 데만 15분이 걸려요. 내 몸의 각질 하나가 수백억 원짜리 웨이퍼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화장은 꿈도 못 꿉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샤워 부스에서 태풍 같은 바람으로 먼지를 털어내야 비로소 클린룸의 육중한 문이 열립니다. 기계 소음과 함께 펼쳐지는 신세계. 그곳은 다른 차원의 세상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공간. 천장은 아파트 3층 높이인데 그 위로 OHT라는 로봇들이 날아다닙니다. 수천 대의 로봇이 천장 레일을 타고 롤러코스터처럼 윙윙거리며 웨이퍼를 나릅니다. 바닥엔 집채만한 장비들이 즐비하고 방진복 입은 엔지니어들이 그 사이를 누비죠. 바로 이곳에서 전 세계가 애타게 찾는 HBM과 최첨단 D램이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안내한 엔지니어분의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왔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더군요. 이 장비 한 대가 2천억입니다. 이 라인 하나에 수조 원이 깔려있죠. 하지만 돈보다 귀한 건 시간입니다. 수율 1% 올리려고 3,000명의 엔지니어가 3교대로 1년 365 1피를 말립니다. 우리가 멈추면 구글이 멈추고 엔비디아가 멈춥니다. 그 자부심 하나로 버티는 겁니다. 평택 캠퍼스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넘어 전 세계 디지털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엔진이었죠. 이게 6번째 진실입니다. 한국의 진짜 저력은 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에서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7번째 충격, EUV라는 마스터키가 등장합니다. 덩치만 크다고 끝이 아니죠. 원천 기술이 없으면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공정의 꽃,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빛을 다루는 EUV 기술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 빛은 공기와 스치기만 해도 증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완벽한 진공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죠. 혹시 네덜란드의 괴물 기업 ASML을 아십니까? 이른바 슈퍼울로 통하는 이곳의 EUV 노광 장비는 대당 가격만 2천억 원을 호가합니다. 웃긴 건 현금 다발을 트럭으로 갖다 줘도 살 수가 없다는 점이죠. 백악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구경조차 못하거든요. 중국 반도체가 주저앉은 결정적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자본은 넘치는데 장비를 구할 길이 막혀버린 탓이죠.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이 귀한 설비를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ASML의 수장 크리스토프 푸케가 한국을 찾았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입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삼성과 SK하이닉스 수뇌부부터 만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장비 좀 달라고 애원하던 입장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ASML 입장에서도 한국은 생명줄이나 다름없거든요. 그 비싼 최신형 EUV 기계를 사들일 능력이 있는 곳은 사실상 삼성과 SK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더구나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장 데이터를 공유해주지 않으면 차세대 장비 개발도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진정한 기술 혈맹이죠. 우린 더 이상 단순 하청 공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구 열강들도 무시할 수 없는 핵심 파트너. 도리어 우리가 슈퍼울의 지위에 오른 겁니다. 이것이 7번째 시크릿입니다. 대한민국은 을의 탈을 쓴 갑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어지는 8번째 충격. 대만은 철저한 머슴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과연 TSMC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교묘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로 고객과는 절대 칼을 겨누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하는 게 업계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리스 창 회장은 판을 깼습니다. 설계 따윈 안 한다. 오로지 남의 물건만 만들어주겠다고 선언했죠. 그때만 해도 기술 없는 하청업체의 비굴한 생존법이라 비웃음을 샀습니다. 허나 모바일과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이 선택은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설계 거물들은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삼성에게 생산을 맡기자니
그들은 동시에 시장에서 싸워야 할 적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도면을 보고 기술을 베끼진 않을까 하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죠. 바로 그 틈을 TSMC가 파고들었습니다. 우린 브랜드가 없으니 당신들 기술을 탐낼 이유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저 묵묵히 찍어내는 공장이 되겠다는 그 약속, 그 신뢰 하나로 전 세계 텔리스 물량을 싹쓸이했습니다. 모두가 왕이 되겠다고 칼을 뽑을 때 대만은 납작 엎드려 하인이 되길 자청했고, 역설적이게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목줄을 쥐게 된 겁니다. 현재 반도체 판세는 천하삼분지계와 같습니다. 미국은 설계의 제왕, 대만은 제조의 패왕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은 메모리 분야의 절대 군주이면서 동시에 파운드리까지 소화 가능한 유일무이한 종합 반도체 강국입니다. 만약 이 셋 중 한 곳이라도 셧다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멈추면 혁신이 끊기고 대만이 멈추면 아이폰이 안 나옵니다. 허나 한국이 서버리면 스마트폰, PC, 서버, 자동차, 심지어 은행 전산망까지 현대 문명의 뇌세포가 전멸하는 셈입니다. 그 즉시 지구촌 경제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트럼프가 방한하자마자 평택 라인부터 달려간 이유, 네덜란드 국왕이 우리 정상을 국빈으로 모셔 장비를 자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를 수호하는 최강의 방패이자 유능한 외교관입니다. 이것이 8번째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서두에 던졌던 의문을 다시 꺼내봅니다. 왜 200여 개 국가 중 단 3나라만이 이 신의 영역에 깃발을 꽂았을까요? 정답은 선명합니다. 자본이 넘쳐서도, 영토가 광활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 지독한 근성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에 해보기나 했어? 라고 받아치는 그 야성 말입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에 청춘을 갈아 넣은 과학자들, 방진복을 입은 채 쪽잠을 자며 수율 1%를 올리기 위해 사투를 벌인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위기일수록 더 크게 판돈을 걸었던 경영진의 승부수, 이 모든 피와 땀이 엉겨붙어 대한민국을 반도체 제국으로 쏘아올린 겁니다. 허나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일본은 부활을 꿈꾸며 칼을 갈고 있고, 중국은 인해 전술로 턱 밑까지 추격해왔습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제조 패권을 회수하겠다고 난리 법석입니다. 기술 장벽은 높아지고 생존 게임은 더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그 공장의 불빛들을 제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허허벌판에서 맨주먹으로 덤비던 그 깡다구가 2025년 오늘 평택과 화성의 클린룸 안에서 여전히 펄떡이고 있습니다. 위기만 오면 더 강해지는 DNA가 우리 몸속에 흐르니까요. 빨리빨리. 문화는 급변하는 판을 뒤엎는 압도적 속도전이 되었고, 특유의 끈기는 불가능한 수율을 기어코 맞춰내는 장인 정신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부디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영상, 손에 쥔 스마트폰, 그리고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 그 화려한 문명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에는 언제나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택의 불빛은 오늘 밤도 대낮처럼 환할 겁니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앞날은 창창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패권을 준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일종의 광기였습니다. 자본이 아닌 집념이었고, 무엇보다 끝을 볼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한국인 특유의 기질 덕분이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